코로나 투자 전쟁이라는 책입니다. 되게 재밌어요. 재밌고 책의 저자 8분이 각자의 의견을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이제 코로나 중인 지금과 앞으로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포지션 잡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참고로 책은 5월 18일 날 2020년 책을 제가 사놓고 좀 묵혀놓고 있다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미루다가 최근에 읽었습니다. 8분 전문가의 개별적인 관점인데 서로 상반된 의견도 있습니다. 자, 우선 정채진 이분은 고려대 경제학과 나왔고 인터넷 이런 데 좀 유명하시죠. 주된 관점은 가치 투자자답게 싸지면 두려워하지 말고 사라. 이런 말합니다. 주가가 단기간에 30% 이상 오르면 사면 안 되는데 탐욕에 이끌려서 매수를 하고 반대로 30% 이상 하락하면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공포를 느끼면서 매도한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다가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아, 나 현금만 갖고 있다가 바닥 치면 사야지. 근데 절대로 못 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본인의 투자법은 경기 확장 전반기에는 주식 비중을 쫙 늘려놓고 경기 확장 후반기에는 한 50% 선을 유지한다. 경기 확장 전반기, 후반기는 뭘로 판단하느냐? 정책 금리와 그다음에 경기 부양책 이런 걸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자, 불황은 비교적 짧고 호황은 길다. 주식이 하락하는데 신용융자가 감소하지 않으면 좀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린다. 어찌 보면 잔인한 표현인데 굉장히 와이즈한 전략이죠. 이런 말을 인용하는데 미시경제는 우리가 하는 사업이고 거시경제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변수이다. 그다음 박석중 이분은 신한투자금융 계신 분이고 굉장히 젊어서 그런지 좀 액티브한 전략을 구사합니다. 어쨌든 될 놈은 된다 이런 포지션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후 다른 세상이 오니까 이때도 돈 잘 버는 회사는 많다. 경기가 안 좋고 부양책을 막 정부에서 내놓는데 이렇게 시소 게임 할 때 변동성은 크겠지만 결국 고점은 회복할 것이다. 올해보다는 2021년 복원력에 중점을 두고 자산 배분을 해라. 그리고 장기간 저성장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금리 저성장 환경에서는 실물과 금융의 괴리가 커진다고 합니다. 유동성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성장 환경에서 유동성이 많다. 무슨 공식처럼 성장주 이렇게 나오죠. 새로운 성장주가 주도주와 버블을 만들 것이다. 코로나 이후에는 사람들의 의식이 좀 바뀌는데 어떻게? 예전에 한창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 성장할 때는 뭐, 노동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없었죠. 근데 앞으로는 정부 통제 감시가 좀 더 정당성을 확보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익 분배 이런 게 좀 강조될 것이다. 그런데 글로벌적인 공동체 의식 이런 거는 좀 훼손될 것이다. 우리나라 우선 이런 게 좀 강조가 될 것이다. 그다음에 양극화가 좀 심해질 것이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잘 나갈 것이다 하면서 10대 유망 포트폴리오와 여기에 따른 아예 종목을 추천해 줍니다. 요거는 제가 이따가 댓글로 따로 올리겠습니다. 자, 이광수 이분은 부동산 하시는 분인데 2017년, 18년부터 계속 떨어진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결론적으로 안 떨어져서 조금 아쉽긴 한데 이분 논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살 때가 아니다.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 서울 중심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책의 이유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이 책이 5월 달이라고 했는데 지금 지방이 막 불타고 있죠. 부동산이. 그리고 집값은 투기 수요와 매물이 결정한다. 근데 우리 그런 생각 하시는 분 많죠. 집값이 많이 폭락하면 내가 그때 싸게 매수를 해야지. 근데 IMF 때도 30%, 금융위기 때도 20%. 10억짜리가 우리는 한 5억, 4억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이런 큰 위기 때도 별로 안 떨어지더라는 거죠. 자, 김한진 이분은 KTB 투자증권 수석 연구원이십니다. 이분 되게 말을 조심스럽게 하시는 분인데 경기는 부정적일 것이다. 근데 투자로는 주식이 가장 유망하다. 실물이 한번 꺾이면 4, 5년 정도 지나야 호황이 돌아온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건데 근데 유동성은 어느 정도 이를 방어한다. 그리고 재정 정책의 효과는 2008년보다 대체로 낮을 것이다. 자, 시중에 풀린 돈은 경험적으로 1, 2년 정도 여기저기 우선 뭐 부채 조정이나 이런 걸 겪고 나서 돌기 시작한다. 유동성 팽창기에는 주식이 가장 유망하다. 국가별로 자산 시장 온도차는 클 것이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좀 안 좋게 봅니다. 일본식 장기 인플레 확률도 높다고 본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8분이 서로 좀 상반된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뒤에는 이분하고 반대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어떤 섹터가 좋으냐? 보건, 의료, 헬스케어 뭐 이렇게 쭉 보면은 어떤 종목 대표주 떠오르죠. 경제 위기는 늘 차별화를 낳았고 이는 곧 투자 기회이다. 금도 유망하다고 봅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부채 조정기에는 좀 흔들릴 수 있겠으나 이게 끝나면 질적으로 한 번 더 도약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투자의 힌트가 되겠죠. 김일구 이분은 한화투자증권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뭐 종목이나 투자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정부의 어떤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비관적으로 보면 2020년 10월, 11월에 두 번째 확산이 시작되고 이거 맞췄죠. 도시 폐쇄와 경제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 경제 회복은 내년 봄까지 21년 봄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돈의 디테일, 전달 경로이다. 나라에서 푸는 돈이 어떻게 전달되느냐. 부양책은 두 가지죠. 금리를 어떻게, 통화정책, 그 다음에 돈을 쏟아붓는 재정정책. 근데 통화정책은 기관이나 아니면 신용도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갖고 가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결국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이쪽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돌고 돈을 뿌리는 거는 저소득층에 많이 전달돼서 소비로 좀 더 연결이 된다. 통화정책의 단점은 돈이 실물로 가지 않고 금융시장에 머물면서 버블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재정정책은 돈을 풀다가 인플레이션 겪은 사례가 굉장히 많대요. 지금 우리나라 뭐 전국 지방 이런데 집값 오르는 거 보면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뭐 정책적인 문제인지 인플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인플레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그리고 정부 부채 증가하면 결국 누가 세금을 내야 되겠죠. 우리가 내죠. 그러면 경제 활력이 떨어진다. 이런 단점이 있다. 둘 다 단점이 있다는 거죠. 2000년대에는 주로 통화 정책을 썼다. 과도한 재정 정책은 신용 강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도 신용 강등이 됐었죠. 재정 정책, 돈을 뿌리는 부작용을 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고 구축 효과라고 해서 정부가 이제 돈을 뿌리려면 채권을 발행하는데 그걸 또 투자자가 삽니다. 근데 이 투자자의 돈은 무한대냐? 한정된 자원으로 국채를 많이 사면 민간으로 투자를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리카도 동등성이라고 해서 어떤 거냐 하면 사람들이 앞으로 세금 많이 내야 되니까 돈을 아끼자 해서 돈을 안 쓸 수가 있다. 돈이 안 돌 수가 있다. 이런 부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정책은 우선 뭐 올해 3월 같은 경우는 잘 썼다. 재정 정책 잘 썼다. 근데 단기적인 경우는 괜찮은데 이게 뭐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반복되면 오히려 돈값을 떨어뜨려 버릴 수 있다. 인플레이션 유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신용 강등, 뭐 외환 위기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죠. 신흥국 같은 경우는 주로 비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실효화한 도달해서 돈을 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신흥국은 이 정책이 실패하게 되면 바로 신용 등급과 외환 위기
까지 갈 수가 있다. 보통 기축통화국 하면 미국, 일본, 뭐 유럽 이 정도 보죠. 이런 나라들은 상관없다. 나쁘지 않은데 이탈리아 뭐 이런 데는 부채 비율이 일본보다 낮은데 신용 등급이 많이 낮다. 자, 여의도 클라스 이분은 뭐 전문 투자가라고 합니다. 주된 관점은 뭐 2020년, 2008년 비교를 하고 인플레가 생길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할지 이야기합니다. 우선 역사를 한번 보면 2008년은 1차, 2차는 그냥 양적 완화였고 3차는 무제한이었습니다. 2020년은 선제적으로 무제한 양적 완화를 처음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런 위기가 있을 때마다 민주당이 집권을 하더라. 뭐 지금은 아마 지금 현재까지는 바이든이 뭐 유력하다고 나오는데 어쨌든 그렇더라. 그 다음에 2008년, 2020년 2008년은 가계대출, 그 다음에 부동산이 문제였는데 20년은 기업이 먼저 부실해졌고 은행은 그나마 견조하다. 그 다음에 중국이나 신흥국은 양호했는데 예전에는, 요번에는 뭐 전 세계적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다. 하고 한국은 20년에 좀 더 충격이 커 보인다고 합니다. 인플레가 올 것이냐? 이분은 결론은 인플레가 크게는 안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단은 우선 인플레를 걱정하는 게 돈이 많이 풀렸다. 그 다음에 정부 부채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죠. 10년 전에 내가 1억을 빌렸는데 10년 동안 물가가 2배가 됐어요. 그러면 실질 가치는 내가 빌린 돈의 가치가 반토막 난 거니까 이익이죠. 내가 그 돈으로 어떻게 잘 투자를 했다면. 그 다음에 리쇼어링 보호무역주의, 그래서 나라마다 서로 문을 빗장을 걸어버리면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중국에서 싸게 잘 만드는데 뭐 미국에서 만들게 되면 물가가 많이 올라가겠죠. 근데 어쨌든 크게는 안 올 것이다. 자, 부채 위기는 신흥국 같은 데는 상당히 부담을 줄 수가 있다. 2013년도에 버냉키가 이제 양적 완화로 푼 돈을 다시 흡수하겠다 하니까 버블이 붕괴되면서 통화 위기가 시작됐다. 근데 신흥국 중에 이런 나라들은 괜찮아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거대 정부의 등장. 요거는 공통적인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위기 해결 상황에서 정부가 엄격한 제도와 강한 정치 권력을 가졌다. 정부의 영향력은 점차 커질 것이다. 상당한 기간 동안. 이런 표현합니다. 미국은 향후 10년간 경제 쪽보다는 정치 쪽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다. 미국의 대중 정책. 자, 지금 뭐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회 선에서 실질적인 어떤 정책을 만드는데, 의회에서는 상당히 중국에 대한 적대감이 있더라. 누가 되든 중국을 압박할 것 같다. 저성장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루즈벨트 뉴딜 정책으로 뭐 미국 경제가 살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1차 대공황보다 2차 대공황이 더 컸대요. 굉장히 심각하고 실업률도 엄청나게 더 올랐는데 전쟁으로 미국 경제가 회복했다. 섬뜩하죠. 우리는 지금 전쟁 나면 어디서 날까? 자, 현재 전 세계가 장기적으로 저성장 구도로 갈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달러 자산, 그 중에서도 채권, 미국 주식, 유럽 회사 중에 글로벌 기업, 유럽 주식들 중에 배당률이 높은 주식이 많다고 합니다. 그다음 윤지호 센터장, 지금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신데 이분 내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주된 관점은 숲을 보지 말고 나무를 보라. 경기는 V가 아니라 W나 U로 회복할 것이다. 그럼 주식도 이렇게 가느냐? 근데 증시로 한정한다면 의미 없다. 증시는 이거보다는 좀 상황이 나을 것 같다. 기업, 코로나 팬데믹에 적응한 기업들은 지금도 성장하고 돈 잘 벌더라. 자, 스페인 독감 때 다우지수가 100을 넘었고 29년까지 대공황까지 386까지 올랐다. 그동안 주가와 부동산 값은 폭등했다. 상황이 실물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자산 가격은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어쨌든 인류는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할 것이고
우리와 함께 적응해서 갈 것이다. 자, 이분이 얘기하는 것 중에 30년 주기 뭐 베리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위기, 혁신, 붕괴 이렇게 이제 10년 단위로 한 사이클 30년인데 지금은 혁신의 10년을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된다고 합니다. 당분간은 보이지 않는 손에서 보이는 손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큰 정부 지난 30년의 성장 엔진은 소비와 부채였는데 이제는 혁신의 시대가 올 것이다. 중국, 미국의 냉전은 우리가 뭐 한 2, 3년 갈 줄 알았는데 이분은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갈 것 같다. 이분 의견이 아니고 이분이 다른 유명한 분의 의견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은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중국은 이 경제 냉전에서 지면 공산당의 생존이 걸렸기 때문에 아마 필사적으로 싸울 것이다. 그러면 서로 산업을 나라에서 개입해서 키우려고 하면 어쨌든 뭔가 생산적인 뭔가 생기겠죠. 중국은 신산업 육성을 내세우며 도전하고 있고 요런 것들을 키우려고 하고 있다. 세금도 줄여주고 규제도 완화하고 뭐 회사하기 좋게 만들고 갈등은 불확실성이나 결과는 팽창이고 기회다. 전쟁하고 똑같죠. 전쟁하면 군수물자가 엄청 들어가듯이 산업 싸움을 하면 서로 어쨌든 이런 산업 섹터는 성장을 하게 될 겁니다. 디지털 생태계에서 자본은 지적 재산과 네트워크의 가치이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자본과 노동이라는 전통적인 요소에 머물고 있어서 아주 암울하다. 우리나라는. 자, 기술을 개발한 이보다 이거를 활용한 사람들이 혁신하고 돈을 더 잘 벌더라. 넷플릭스. 스트리밍 서비스는 딴 사람이 만들었지만 그것을 활용한 넷플릭스는 돈을 잘 벌더라. 자, 금리 하락기에는 성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식처럼 성장주. 금리 상승기에는 가치주가 우위이다. 근데 이제 금리 상승하면서 상승의 원인이 산업이 좋아지면서 인플레도 좀 있고 수요가 좀 생기면서 금리가 올라가야 가치주가 좋지. 그렇지 않으면 해당 사항이 좀 없을 것 같고요. 성장하는 산업 내에서 상대적인 가치주를 사라라고 조언을 합니다. 결국 결론은 이거예요. 그 산업 자체 파이가 성장하고 그 안에서 좋은 기업이 나온다는 거죠. 예, 보통 이분이 이제 강연을 하면 언제 주식을 사야 되죠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자기는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위기가 오면 그때 투자하십시오. 우리 인간의 본능과 본성과 반대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쭉쭉 떨어질 때 뉴스에 막 뭐 증권 폭락했다 할 때 들어가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 뉴스나 전문가 해설 같은 소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니면 홀딩할 수 없다. 그럼 최준영 이분은 법무법인 율촌의 전문위원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 지구본 연구소 이분 강의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자, 이분은 코로나 이후 각국의 대응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백신 개발 유무에 따라서 V자 혹은 L자 반등할 거라고 시나리오를 기술합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고 자, 총평. 자, 보니까 대체로 경제를 보시는 분들, 이코노미스트들은 경제를 현실적으로 조금 뭐 부정적으로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그렇게 진단하고 역시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액티브한 것 같아요. 상황이 어떻게 돼도 투자할 수 있다. 서로 좀 엇갈리는 부분도 있죠. 논조가. 그리고 공통적으로 보는 좋은 섹터들도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코로나가 만약에 내년에 21년 뭐 22년 완전 없어졌다. 그래도 산업 섹터는 성장성은 좀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